안녕하세요. 목회학개론 1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 수업은 마지막 수업이 되겠고요. 세 번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15주차는 기말고사가 되겠는데 기말고사를 대면해서 우리가 집합으로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대체할 수 있는 과제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안내는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CRI 검사를 소개했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검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수업 시간에 그 검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주말까지 주일까지 또 월요일까지 검사하신 분도 계신데 어, 일단은 네, 뭐 적정수의 분들이 이제 검사에 참여하셨고요.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개인별로 이메일로 간단한 프로파일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는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 일단 검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는 CRI 검사에 대해서 검사하신 분들을 위한 또 앞으로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실 분들을 위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나서 교회 목회와 교회 갱신이라는 주제 아래서 갱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이제 검사를 실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임상적 회복 탄력성 검사고요. CRI 검사는 이제 그 회복 탄력성 척도와 임상 척도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임상 척도에는 무망감, 우울감, 자살 사고가 포함되어 있고요. 회복 탄력성에는 인내력, 결정력, 통제력, 감사력, 관계력, 지지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상 척도 3개와 회복 탄력성 척도 6개가 합쳐져서 총 9개 요인으로 CRI 검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검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해석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결과란에 여러분들의 이제 점수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점수가 있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검사 결과란에 있는 점수를 개인 점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대 점수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7점 척도로 되어 있고 요인별로 6문항씩 되어 있으니까 총 42점이 만점이 되겠습니다. 모두 1점을 했을 경우는 6문항이니까 6점이 최하점이 되고요. 그래서 최하 6점에서 최고 42점까지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되겠고요. 6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2점까지는 그렇지 않다. 18점까지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점수를 구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점까지가 이제 보통이 되겠죠. 24점까지가 보통이 되겠는데 보통이라는 말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에 해당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이상이 되면 이제 그런 편이다, 뭐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24점 이상이 되면 내가 높은 쪽에 그렇다라고 응답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라 그러면 그렇지 않은 편에 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고 자기의 점수의 수준을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규준표를 보시면 이걸 이제 상대 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검사하시기 전에 규준 집단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준 집단이 안에서 이제 등급을 나눴는데요. 그 등급이
그 등급에 따라서 내가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기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표는 총 9등급으로 되어져 있고요. 4%, 7%, 12%, 17%, 20% 이렇게 해서 양방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등급은 상위 4%를 가리키는 거고요. 2등급은 상위 11%, 그 다음에 3등급은 상위 23%, 4등급은 상위 40%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5등급은 이제 20%고 나머지 밑으로는 또 다시 하위 등급이 되겠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9등급은 이제 스테나인 점수를 적용한 겁니다. 스테나인 점수는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만든 거고요. 2차 세계대전 때 미 공군이 이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준이 이 점수가 수능 등급에 적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해서 여러분들 1등급이라는 이야기는 상위 4%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등급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요. 5등급이 중간이고 4등급까지는 상위라고 볼 수 있고 6등급부터는 하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상중하를 나눌 때 3등급까지를 상으로 보고 4, 5, 6등급을 중이라고 보고 7, 8, 9등급을 하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것은 이제 기준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 기준표에 나타나는 점수의 분포를 보면 회복 탄력성 척도는 점수가 높은 편이고 임상 척도는 점수가 낮은 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검사를 할 때 회복 탄력성과 관련돼서는 점수를 높게 주는 경향이 있었고 임상 척도와 관련해서는 점수를 낮게 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은 내 점수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보면 내가 낮을 수 있는 거고요. 임상 척도는 내가 낮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보면 등급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났느냐가 실제로는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회복 탄력성 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임상 점수가 높게 나타나면 내가 현재 문제를 좀 겪고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반대로 임상 척도가 이제 하위 등급이고 회복 탄력성 척도가 상위 등급이라면 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인별로 상호성이 있습니다. 상호 관계가 있는데 이제 그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도 실제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자살 사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점수를 낮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조금만 높게 줘도 등급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자살 사고만 가지고 이 사람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도 높게 등급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살 사고가 높게 나타났을 때 우울감이나 무만감, 특히 무만감이 높은지 낮은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만감이 높고 자살 생각이 높으면 내가 요즘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다 우울감이 높다 그러면 내가 많이 힘들구나 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강하게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만감은 높은데 자살 사고 점수가 낮다. 이럴 수 있고요. 또 자살 사고는 높은데 무만감은 낮다 이럴 수 있습니다. 보통 자살 사고가 높고 무만감이 낮을 경우에 자살 사고가 높고 무만감이 낮을 경우에 이 경우는 현재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과거에 내가 자살 생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시도를 했었다든지 그런 의도가 있었다든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상척도에서는 무만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척도가 되겠고요. 또 임상척도 세 가지가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회복탄력성 척도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면 힘들기는 하지만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상태, 회복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지력이 임상 척도와 관련돼서는 중요합니다. 지지력이나 감사력이 다른 척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각 요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복 탄력성 척도 6가지를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가 인내력입니다. 인내력. 자, 인내력은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서 욕구 충족을 지연하며 참아내는 가운데 꾸준히 무엇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인내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욕구 충족을 지연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용어를 쓴다면 만족 지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족 지연. 자기가 뭔가를 만족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미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실험을 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등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 맛있는 음식을 두고 네가 이것을 언제까지 먹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줄 거다. 네, 그러나 네가 이것을 먹으면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그것을 실제로 먹는지 안 먹는지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과 관련돼 있다고 보는 건데요. 물론 이제 이것 자체가 인내력은 아니지만 이것도 인내력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아낼 수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인내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내력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는 안 참아도 되는 것까지 참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또 결정력은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침착하게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단순하게 결정력이 높으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침착하게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목회를 함에 있어서도 인내력, 결정력, 통제력, 감사력, 관계력, 지지력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통제력 보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감정 조절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특정한 상황에서 감정을 곧바로 표출하지 않고 생각한 후 상황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통제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뭐 나중에는 조절력이라고 이름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감정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곧바로 표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표출하는 것을 우리가 통제력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력이 있습니다. 감사력.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직면한 현실과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불만을 가지기보다 감사한 마음을 느끼며 살아가는 정도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회복 탄력성에서는 감사력을 언급하는 분들도 있고 언급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감사력이 회복 탄력성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마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아마도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강조되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관계력이 있는데 관계력은 다른 사람과 관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대화를 편안하게 하고요. 또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잘하는 정도를 가리키는 것을 관계력이라고 하고 이 관계력이 높은 사람들이 다른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고 대인관계도 잘 할 수가 있겠죠. 회복 탄력성에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지지력이 있습니다. 지지력. 다른 사람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건데 내가 지지하는 게 아니라 지지를 받는 거죠. 힘들 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며 도움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정도를 지지력이라고 합니다. 지지력은 회복 탄력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물론 이제 회복 탄력성을 개인의 역량하고만 특히 이제 개인 안에 있는 어떤 특성이나 능력하고만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지지력은
사회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주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력 같은 경우가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담사들도 바로 이 영역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임상척도를 이제 살펴보면 무망감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하든 소용이 없다고 느끼는 정도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허무함과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울감은 지속적으로 강렬한 슬픔을 느끼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외롭고 허탈하고 의욕이 없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서 일상생활에 부적응을 초래하는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인생의 허무라고 했을 때 이게 때로는 우울감 쪽이기도 하고 무망감 쪽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쪽으로 가면 이제 무망이 되는 거고요. 그냥 허무함 자체만을 가리키면 우울감 쪽으로 가는데 최근에는 그 무망감 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우울감을 가리키는 것이 있는데 이 검사에서 측정하고 있는 우울감은 무망감 우울감입니다. 무망감적인 우울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살 사고가 있습니다. 죽기를 바라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상태로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거나 자살 의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 정도를 우리가 이제 자살 사고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 사고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점수가 높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않고 검사를 하고 주로 과거력을 많이 측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현재가 그런지 과거에 그랬는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RI 검사에 대해서 또 검사하신 분들을 위한 해석 시간을 가졌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이제 창이 닫혔기 때문에 더 이상 검사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료로 검사를 받으시거나 꼭 이 검사가 아니어도 되니까 이와 관련된 검사들을 한 번쯤 받아보시는 것이 또 우리가 앞으로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성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타이틀은 이제 교회 갱신인데요. 자, 갱신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갱신은 다시 새롭게 되다 또는 더욱 새롭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갱신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겠다. 교회를 더욱 새롭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요. 또 굉장히 파괴적인 행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차피 새롭게 뭘 만들어낸다는 것은 기존의 것을 파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이라는 말은 기존에 안정된 또는 익숙한 편안한 것들을 무너뜨린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내용에 보시면 익숙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항상성의 본능으로 인해 갱신의 필요성을 간과하거나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인간은 대부분 편안한 것을 추구합니다.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이한 건 참아도 불편한 건 못 참는다. 근데 갱신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바로 이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동안에 익숙했던 것을 깨트리는 거고요. 편안했던 것을 무너뜨리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다시 삶의 불안정성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항상성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대부분은 갱신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현재가 불편하기 때문에 현재를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갱신은 목회자가 평생에 걸친 과정이자 교회자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며 회중과의 신뢰와 공감이 요구되는 지난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또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갱신이라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익숙해지고 그럼 고인물이 되고 그럼 썩게 되고 그럼 결국은 쇠퇴하게 되겠죠. 자, 또한 이 갱신은 목회자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자기의 안정성을 포기하고 자기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익숙함을 포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이고요. 회중과의 신뢰와 공감이 요구되는 지난한 일이다. 지루하고 아주 곤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회중과의 신뢰와 공감이 요구된다는 말은 목회자들도 변화에 대한 불편함이 있지만 교회 회중 역시 변화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책에는 이제 몰락의 단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몰락의 단계가 5가지로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성공으로 인한 자만감의 단계입니다. 성공으로 인한 자만감의 단계. 그러니까 성공했으니까 이제 자신만만한 거죠. 자만한 거죠. 그 다음에 비전이나 목표에 따른 엄밀한 검토 없이 더 많은 조직 확장을 꾀하는 단계. 잘 되다 보니까 크게 하고 싶은 거죠. 더 확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 비전이나 목표를 검토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로 원하는 것, 꿈꾸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조직을 확장하는데 이제 노력을 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비전이나 목표를 수정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 방만한 확장에 따른 위험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위기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가 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자, 이 애씀이 성공하면 괜찮습니다. 성공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본래 비전과 목표를 상실했다면 그리고 교인들, 회중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면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러면 추진력이 떨어진다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유명무실하거나 소멸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뭐 짧은 단기간 안에 한 교회 모습에서 살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는 한 지역에서 유럽이라든지 이런 특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집단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책에는 이제 한국교회가 직면한 5가지 대표적 거시적 변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요. 교단이나 교파의 전통보다 개인의 판단에 따른 교회 선택과 개의 교회 중심적인 태도가 증가하고 있고 복음적인 교회와 복음적인 목회자의 설교가 교회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경우는 복음적인 교회를 더 선호한다는 거죠. 또 소그룹 패러다임의 교회 구조와 교회 내에서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프로그램이 더 증가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인구의 고령화와 세속화로 인한 자연적 교인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사이즈를 키우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고민이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나쁘고 대형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시점에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더 현명한가에 대해서 심각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교회 갱신은 교회를 갱신하려고 하는 게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 자신과 갱신과 목회의 주요 동역자인 회중의 갱신이 동반될 때 비로소 교회 갱신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갱신이라는 건 교회를 갱신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목회자가
자신의 갱신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이 회중이 갱신될 때 비로소 교회 갱신이 가능하다. 어느 한쪽도 문제가 된다면 한쪽이라도 동참하지 않는다면 교회 갱신은 이루어질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